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관련 신고는 4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조용히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책은 엿새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렸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의 투표율은 오후 5시 현재 41.4%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과거 대화 내용을 공개한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여사 상설특검 추진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북한군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40만 명이 자원 입대했다면서 대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문제지를 촬영해 유출한 수험생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로 치열한 양자 대결이 벌어진 부산 금정구와 야권 3개 정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영광 투표소에 저희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나와주시죠. 네, 왼쪽 차상은 기자는 부산 금정구에 나가 있고 또 오른쪽 오선열 기자는 전남 영광에 있는데요. 먼저 차상은 기자, 투표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투표 종료까지는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후 5시 기준 부산 금정구 투표율은 4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6.4%포인트 낮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63%로 예전 선거와 비슷했지만 본투표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퇴근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지가 전체 투표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김재윤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지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여당인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에서 승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승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표 결과는 자정 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예, 이어서 오선열 기자, 영광도 치열한 선거전이 막판까지 이어졌는데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투표 종료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을 포함해 영광 41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은 66.7%입니다. 지역 유권자는 모두 45,2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3%가 지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고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바꿨습니다. 전남 영광은 군수 재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개 야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거로 나타나 승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선거를 치르는 전남 곡성도 14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1%입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예산폭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관심받는 지역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8일 지방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영광 70.2%, 곡성 74%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재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이야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영광과 곡성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 재부선 투표 현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율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5시 기준 부산 금정구 투표율은 41.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인천 강화구는 54.2%를 기록했고 전남 영광은 66.7%, 곡성 62.1%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9%로 집계됐습니다. 기초단체장 4곳 투표율은 49%이고 교육감 투표율과 합산한 전체 투표율은 20.2%를 기록했습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해당 지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되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도 본격 절차에 작수했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자 말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모두 33명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당연히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죠. 여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고 여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은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요청한 명단만 다 있고요. 야당은 또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의 소위로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3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으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세우기 위해 본격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상설특검법과 관련 규칙을 만들 당시와는 말이 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였을 때는 합의 추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여당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점진적 개혁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지금은 다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 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10년 전 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실제 가동이 된 유일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검입니다. 당시는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4개월 동안 추천을 미루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뒤 내부 결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 140만 명이 자원 입대를 탄원했다며 적개심 고취를 유도하고 있는데 정작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서는 알리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 주변에선 군인들의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에선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물론이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조선중앙통신이 바로 당일, 노동신문은 다음 날 보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한 내부의 정당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측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응징이라는 공세적 성격이 있었는데요. 지금 동해선, 경의선 폭파는 방어적 차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국가론을 이행을 하는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남한은 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무인기 침투만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북한 매체는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노동신문이 특히 남한 성토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번엔 한국에 복수하겠다며 자원 입대하겠다는 청년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무인기 침투 이후 140만 명이 입대나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외부 위협을 내세운 뒤 입대 탄원 소식을 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선동 전략을 다시 한번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까지 폭파하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대남 방송으로 힘들었는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생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YTN이 만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짐승 소리도 아니고 귀신 소리도 아니고 아무 멜로디가 없어. 감정이 없는 아주 괴이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한심 자고 깨면은 못 자지. 다들 그렇더라고. 마귀 할머니 소리가 들면서 말소리도 아니면서 그냥 막 하면서 까마귀 오는 소리, 별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 하여간.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또 막 귀신 소리가 채가지고. 서울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평화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건 사고가 이북에서 있으면은 진짜로 이제 손님들이 완전히 줄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서울 손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관광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자세한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해온 4차장 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들과 산하 부장검사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가 조작이 벌어진 이후에도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일당과 연락했다는 정황 등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명품 가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심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수사팀은 수심위 대신 이런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규정상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김 여사밖에 없고요.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요청을 받고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수심위 권고를 참고해서 사건을 처분하라는 일종의 수사지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 심 총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관련자들 2심 재판에서 주가 조작 선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편승 매매를 진행했다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모 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민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단인 만큼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통일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문제 삼은 건 2018년 3, 4월 평양에 우리 측 공연단을 싣고 간 전세기 선정 과정입니다. 당시 통일부가 방북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사 이스타항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다른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게 보험을 제대로 들고 간 거냐 안 들고 간 거냐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운항 비리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스타항공이 띄운 항공기는 외국 항공사에서 빌려 쓰던 보잉 737입니다. 리스 항공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라도 났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상황.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방북 전문 항공사 타이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들여다보다가 방북 전세기 문제로 수사를 확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접수한 고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은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인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태국에서 양평동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경호원을 통해 들여왔다는 보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출처 지시를 해보라고 했던지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내부적으로는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항상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는 자금 출처 부분이나 또 자금 원천 부분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딱 보이는 이렇게 그냥 언론상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동거래라든지 주택거래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당연히 하죠. 예, 자금 일단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량이 8일 만에 압류 해제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명의 소렌토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지난 7일 종로구청으로부터 내려진 압류 등록 처분이 어제 해제됐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딸 다혜 씨가 모는 캐스퍼 차량이 문 전 대통령 소유일 당시인 지난 5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약 5개월 동안 내지 않아 대체 압류됐습니다.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황 씨는 피해자와 축구 팬에게 실망을 끼쳐 사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그러나 법정에서 황 씨는 성관계 영상과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 녹화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피해자 한 명은 여전히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응원한 축구 팬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을 사죄한다며 울먹였습니다. 또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 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동안 황 씨로 인해 고통받았고 2차 가해로 더 고통스러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신상 정보 등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흘려가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황 씨 측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와도 합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황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잡았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자로 밝혀진 형수 이모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황 씨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가 있는 경찰의 최고 윗선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김 전 청장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문제지 사진을 공개한 수험생들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10월 21일 소송, 10월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일부 자연계열 응시자들과 학부모 50명가량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논술 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려는 겁니다. 연세대 측은 입시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재시험밖에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응시생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둘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학교가 이제 기간이 돼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게시글에 올라온 것처럼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연세대도 대응에 나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에 대해 어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응시자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모두 6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출된 사진 속 문제지와 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이와 별개로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세대는 또 어젯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문제지 유출로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감독위원에 대한 교육, 고사장 자유자석제를 지정자석제로 변경,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가는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하게 글을 쓰면서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발표 직후 한국을 찾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스웨덴의 공영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작가는 먼저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갑작스럽고 놀라운 수상을 축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I celebrated with my son with chamomile tea, and yeah, I'd like to celebrate. 그러면서도 지금은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하게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회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세계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께 말잔치를 열지는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yeah,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And that was my thought, and I told him not to have a banquet. 이어 전쟁 등으로 인한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인류가 오랜 배움을 통해 얻은 분명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온라인 무크지를 통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수필을 우리 독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소설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엿새 만에 종이책 기준으로 판매량 100만 부를 넘었고 전자책도 최소 7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소설은 소년이 온다였고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어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 활동 중인 아이돌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나섰는데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네, 뉴진스 한이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고 네. 또 어두워 김주영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희 씨가 이제 과거에 다른 레이블의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면전에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무시해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일단 따돌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 어도 대표한테 시정을 요청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증거도 없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더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회사 내에 어떤 높은 분은 우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회사가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한희 씨는 그 회사를 하이브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건데 사실상. 네. 근데 이게 도의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법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본다면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직장 내 뭐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이런 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레이블의 다른 그룹 매니저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레이블이면 다른 계열사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예. 다른 레이블 매니저면 이 가수하고 남남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 서류상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 완전히 별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블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가수하고 이 가수가 그냥 별개로 활동한다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레이블 매니저한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만약에 진짜로 그 매니저는 그 말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예.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 말 때문에. 근데 그게 과연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CCTV 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CCTV 영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하이브 측에서 뭐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CCTV 영상도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CCTV에는. 그럼 뭐 무시해라는 말이 과연 CCTV 영상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에서 지금 어도 대표를 딱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뭐 거의 꾸짖는 듯이 질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5월 달이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예. 그 당시에 어도 대표는 민희진 씨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뭔가 이게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려면 근로자성이 또 인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 연예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은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의 뭐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데, 연예인은 좀 특수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근데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지해 줘야 되고 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논의에 있어서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게 하이브와 민희진 씨 사이의 분쟁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이브하고 민희진 씨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법정에서 결국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뭔가 답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지금 국회에서 그 논쟁의 한쪽 당사자를 불러서 막 일방적으로 마치 지지해 주는 듯한, 그리고 하이브는 뭐 꾸짖는 듯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국회가 이게 좀 중립의 입장을 제대로 취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근로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실하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취지가 확실히 좀 받아들여질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전에 동방신기가 SM 측과 좀 이슈가 있을 때 네. 그때도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근로자성도 근로자성이지만 하여튼 예. 여러 가지 그 연예인이 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것 예.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공분을 했던 것이고,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노예 계약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너무 장기간 계약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정이 됐던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런 논란에 우리가 길들여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과 대형 소속사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거의 관성적으로 소속사 탓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언론 보도도 거의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하이브를 막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듯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그 민진 씨와 하이브 사이에 그 이제 대립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지금 모르겠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로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 내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고 양쪽이 지금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도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회가 한쪽에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이 한희 씨하고 어도 대표를 동시에 불렀는데 한희 씨한테는 국회의원들이 막 사진 찍고 국회의원들이 팬미팅인가 싶을 정도로 어느 국회의원은 뭐 노트북에 그 팬덤 뉴진스 팬덤 뭐 이미지까지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버니즈 사진을 스티커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완전히 대놓고 편들어주는 거 아닌가. 반면에 그 어도 대표한테는 막 꾸짖듯이 질의를 하고 아니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이 국정감사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었거든요. 아니 환경노동위원회가 얼마나 중대한 사건들을 다루는 곳인데 여기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도 다루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연예인이 뭐 물론 연예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연예인이 뭐 내가 어디 갔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회사의 높은 분이 내 인사 안 받아주더라. 이거를 그 귀중한 시간에 지금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안의 경중이 너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화제성에만 치중한 결과 좀 너무 섣부르게 이런 이슈를 꽉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좀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노위에서 다룰 아주 중대한 사건들 많습니다. 그중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났던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의 사장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뒷자리에 앉은 한희 씨와 이제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도 또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란 분이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뒷자리에 앉은 한희 씨랑 그 셀카를 찍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지금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한희 씨는 전날 참고인 신문으로 저기 참석을 한 거지만 저분은 증인 신분이었거든요. 저 그 사업장에서 관련자가 한 5명인가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금 저기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고 연예인이 눈에 들어오고 뭐 셀카를 저렇게 찍을 수가 있는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들부터가 들떠서 저기서 막 사진을 찍네, 뭐 어떤 국회의원은 뭐 중계를 하네 이러고 있으니 분위기가 너무 떠서 저런 모습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기 큰일이 난 거거든요.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가 지금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당사임원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국회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데 지난달 6일에 대한민국 일자리 올해 으뜸 기업 100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하이브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연예인이 막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으뜸 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이렇게 포함시킨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논란은 하이브 미진 논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민진 전 대표와의 논란의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게 고구마 넝쿨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민진 대표를 두둔하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자꾸 속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민진 대표 하이브 사이에 결국 그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결론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하이브 내부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고쳐야 되겠죠.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하이브 실적 추정치에서 뉴진스 활동이 이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게 도쿄돔 이후에 공식적인 활동이 없는데 향후에 뉴진스 활동이 뭐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지금 너무 걱정을 했던 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미진 씨와 하이브가 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영자 그러니까 이 CEO와 모 회사 사이에 이 분쟁은 그들이 알아서 하고
아티스트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예. 그 분쟁과 별개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작 보호하려고 했던 뉴진스 본인이 이 사태의 중앙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 본인들이 막 무슨 방송을 지금 나오고 있는 저렇게 방송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국회까지 나서서 지금 이 분쟁의 한복판에 본인들이 나서고 있어서 이번에 한희 씨가 어도 대표가 우리를 지키려면 싸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싸워야 된다. 결국 하이브랑 싸워야 된다. 이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아티스트가 이 소속 모 회사를 싸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매우 지금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혜진 대표 하이브 사이의 분쟁은 그거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뉴진스는 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측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얼른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 관련해서 논란이 연일 뜨거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이제 이진호 씨가 본인이 불법 도박했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사지만 아마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 여부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 그 이진호 씨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게 혹시 뭐 사기죄로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불법 도박 여부와 뭐 사기 의혹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이게 아무리 유명이라 하더라도 거액을 무담보로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불법 업체와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진호 씨가 13억 원 정도를 뭐 사채업체로부터 빌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도박을 해서 가산을 탕진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진호 씨의 경우에는 가산을 먼저 탕진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로 인해서 이제 재산을 다 날렸고 그 다음에 도박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릴 때 보통은 우리가 담보를 잡잖아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담보 잡힐 게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13억을 빌렸을까? 이게 정상적인 이게 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도 좀 불똥이 튀는 모양새인데 BTS 지민 그리고 개그맨 이수근 씨, 뭐 가수 영탁 씨 많이들 빌려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매체 보도 따르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뭐 5억 원을 빌려준 연예인도 뭐 있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물론 이게 모두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 이진호 씨한테 빌려줬는데 과연 그 차용증,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다 썼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줬지만 그게 증여로 간주가 돼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지금 뭐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방탄소년단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한테 돈을 빌릴 때 이진호 씨가 부모님 때문에 빌린다. 뭐 세금 내려고 빌린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돈을 갚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빌려준 연예인들이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탁 씨의 경우는 이제 빌려준 돈을 다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탁 씨는 다행히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사기 여부가 만약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연예인들한테 만약에 돈을 다 안 갚았다라고 하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탁 씨라든가 일부 연예인들은 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도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연예인들의 그 빌려준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야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또 관련 신고가 4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던데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도박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온라인 도박으로 신고된 사례가 2020년에 1만 8천여 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3만 9천여 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2022년에 온라인 도박 그 시장 규모가 37조를 넘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에 연루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도박비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많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이거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도박 사이트가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도박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경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부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예. 해외와의 공조 시스템을 확고히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네. 소설가 한강 씨의 이제 책이 지금 엿새 만에 누적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100만 부라는 숫자 자체가 일단 엄청난 거고 그냥 100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베스트셀러의 상징, 국민 신드롬의 상징 그런 숫자인데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무슨 장르 소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 문학, 예. 순수 예술 소설인데 그게 100만 부를 돌파했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신드롬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출판계에서는 5만 권만 팔려도 흥행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10만 권이 팔리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엿새 만에 100만 부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그야말로 신드롬인데 해외 곳곳에서도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벨기에에서는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자마자 네. 도난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벨기에 브뤼셀의 한국문화원에서 거기 이제 내부 도서관에 한강 작가 책들을 이제 전시하는 의미로 비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채식주의자의 원서가 한국말로 된 원서가 어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벨기에 사람이 지금 한강 작가가 너무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호기심에 혹시 가져간 것이 아니냐 현지에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전 지구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로 결국 이제 한국 문화,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이 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책 훔쳐가신 분 빨리 돌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10%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도 4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20년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와 비교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독거노인 가구 증가세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32.8%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산다는 노인은 10.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이 홀로 생활하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도 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였으며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 가구 연간 소득은 3,400여만 원으로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계속 늘었고 부동산 자산은 3억 1천여만 원, 금융자산 규모는 4,900여만 원으로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일을 하는 노인 비중도 꾸준히 늘어 39%로 역대 최고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를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해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6.8%포인트 급증했고 장남에게 전부 주거나 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응답이 나와 인식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50개소로 확대해 초고령화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이어진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만 78명을 설문해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대부분이 소속된 직능단체입니다. 올해 초에 YTN은 이 조합의 이사장 등이 조합 내 자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조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릉성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 수사관들이 잠시 뒤 압수품을 챙겨 나옵니다. 경찰이 조합 내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인택시조합 차모 이사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직능단체입니다. 한 달에 1인당 2만 원인 조합비만 따져도 1년에 1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앞서 YTN은 연임에 성공한 차 이사장 등이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자리를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조합에 속한 기사들은 좋은 자리를 준다는 차 이사장 측근의 꼬드김에 넘어가 금품을 건넸다 돌려받거나 돈만 뜯기고 약속한 자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000만 원에 감사를 가라고 얘기 듣고 지금 자리 못 받아 난리들이야. 부대표는 다 억대짜리. 나도 못 가. 돌려주세요. 그냥 마음 비우겠어요. 그래. 알았어.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연락이 됩니다. 주기도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도 시간 내서 한번 와 만나서 붙이고 가지고 가. 그냥 붙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같은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보도 8개월 만에 조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합의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차 이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몰래 가짜 담배를 만들어 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간판까지 내걸었는데 환풍기에서 나오는 수상한 냄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허름한 공장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갈색 담뱃잎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포장도 안 된 담배 개비도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몰래 가짜 담배를 만들어 온 중국인 A씨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초등학교가 코앞인 서울 대림동 일대에 공장 2곳을 세웠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속옷 재단을 한다는 위장 간판까지 내건 것으로 짐작되지만 결국 환풍기가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저희가 좀 잠복을 한 2주간 했습니다. 또 환풍기에서 저희가 좀 냄새를 맡아보니까 계속 냄새가 많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냄새를 맡았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1년여 동안 100만 개비 14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분도 유해성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널리 팔리는 담배로 둔갑돼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할 때는 A씨 등 중국인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총책 등 윗선과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길이 2m가량의 구렁이가 도로에 출몰해서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 청사 앞 도로에 2m 길이 뱀이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렁이인 사실을 확인하고 포획해서 야산에 방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우려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베이루트 남부 교외의 헤즈볼라 거점인 다히에 지역을 공군 전투기로 폭격했습니다.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으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하시설에 저장해둔 전략 무기를 노려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또다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오전 레바논 쪽에서 발사체 50발가량이 자국의 북쪽 국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동물원이 태어난 지 2달이 돼가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태어난 판다 자매는 이제 전형적인 판다 무늬를 띠고 있고 크기는 큰 토끼 정도 되는데요. 한 마리는 어미가 돌보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동물원 사육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북극 여우가 공개됐습니다. 야생동물보호센터 측은 불법적으로 이 여우를 키우던 사람이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센터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2.7kg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마르고 탈수 상태였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3국 외교차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등 도발과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국제회의실 화면 보고 계십니다. 한미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미국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에서는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토의 주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 3국 외교 차관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북한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또 최근 남측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이라 이 3국의 입장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입장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입장해서 발표를 하는 대로 다시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정에는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6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쌀쌀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다시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밤사이 매우 짙은 안개가 끼고 인천과 충남, 전북에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예,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3국 차관들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은 세 분 차관께서 모두 발언하시고 이후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컷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균 차관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1차관 김홍균입니다.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차관의 방안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3국 차관은 지난 5월에 이어 약 150일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범을 발표한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윤 대통령님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여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조속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3국 간 조정 메커니즘 발전을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과 같은 뉴 프론티어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간 제외공간 조기공보 시스템 연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사이버, 핵심 신흥기술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3국 외교차 간 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카노 사무차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My name is Okano. I am the Vice Minister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I am delighted to have met once again with Deputy Secretary Kurt Campbell as well as First Vice Minister Kim Hong-gyu to hold the trilateral Vice Foreign Ministerial meeting after 6 months or 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First Vice Minister Kim as well as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the staff for the warm welcome. And now, today, the security environment is increasingly becoming difficult. We se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Japan.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경제 안보와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외 공간 간의 공조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3자 간의 공조가 진전되고 있으며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동, 우크라이나 등 폭넓은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 대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한미일 간의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3자 간에 연계하여 대응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비롯한 이 지역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다국적 제재 감시팀을 포함하는 유사 입장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안보리에 있어서의 대응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해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두 분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 등과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한미일 간에 공조를 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대응을 진척시킴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 육성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다시금 해갈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타 중동 정세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간의 공고한 공조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 3자 협력에 대해서 공조 메커니즘 설치를 위한 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변하는 일 없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감안하여 중층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미일 3자 간의 긴밀한 공조, 폭넓은 협력을 한층 더 전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캠벨 부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홍균 외교부 1차관님에서 오늘 이 자리에 회의를 주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주재를 해주셨고 우리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아주 잘 원활하게 조율을 해서 논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삼국이 삼국 정상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1년 전에 가진 이후로 우리 삼국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60회 이상 만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삼국 협력을 그 조율을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안보와 그 외교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 같은 노력들을 증진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우리의 그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오늘 이 오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심도 깊고 지속적인 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 나라가 일치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돼 있어서 일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사일 활동이라든가 그 핵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활동 확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또 이렇게 그 균형 잡힌 그런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적절한 그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합니다. 이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3국 정상들의 그 정상회담을 바라건대 이번 올해 말 정도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이룰 수 있기를 추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이 3국 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3국 차관들은 2025년에 이를 위해서 이르게 만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국 정상뿐만이 아니라 또 외교장관 회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3국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올해 말에 그 정상들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언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의 핵심에는 특히 기술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여러 가지 합성 바이오와 같은 그 다양한 첨단 기술에 있어서 3국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생산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3국들의 입장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이런 심각한 어떤 세계적인 안보 상황에 있어서 또한 함께 협력하는 어떤 전망에 있어서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관님. 이제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신 한 분과 외신 두 분. 네, 한미 외교차관 합동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3국은 북한이 최근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에 한미일 간의 공조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북한 비핵화 또 미국 확장 억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을 북한 대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두 나라 군사 밀착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상황이 북한 도움 없이는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 지역 절반을 탈환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러시아군 공격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북한산 무기가 선적돼 일주일 정도 후 러시아에 도착하면 이때부터 2주 동안 공격 강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소련 시절에 생산된 무기 재고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원자재와 노동력, 부품이 모두 부족해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몇 수 아래로 여겨지는 북한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ож відносини Росії з деякими іншими країнами, які, на жаль, інвестують у затягування війни. 병력도 크게 부족합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12만 명이 전사하고 18만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공급을 넘어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the reports of DPRK soldiers fighting on behalf of Russia. If that's true, it would also indicate a new level of desperation by Russia as it continues to suffer significant casualties on the battlefield.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18만 명을 추가로 징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실업률은 2.4%로 전쟁 이전 5%에 육박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인력 부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병력 모집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을 비롯해 협의체 참여국의 주한 대사들은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과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도로 폭발을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and diplomacy.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의 연속선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닌 그 반대 경로를 택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되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and the Russia defense relationship. A relationship I would remind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now for many months as burgeoning and growing and deepening. SNS에 북한의 도로 폭파는 나쁜 일이라며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쓴 트럼프는 대담에서도 이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트럼프는 이번에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1만 명 이상 부풀려 말하고 북한이 폭파한 게 도로가 아닌 철도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 국무부가 북한을 향해 한반도 분쟁 위협 고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걸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한반도와 아태 지역에서 분쟁 위험을 높이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지난해 11월 60대 택시 기사가 서울 시내를 주행하다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택시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페달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가속 페달만 6번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5년간 급발진 주장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서 확인이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페달 오조작 사고 가운데 40%는 61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페달 오조작이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9년 87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아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중에 33%가 핸들이나 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후 2021년 일본에서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앞뒤 일정 거리에 장애물이 있다면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부딪히지 않게 하고 경고 문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수가 2019년 333만 명에서 2023년 474만 명으로 42.4%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를 빼는가 싶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하고 주차하려다 속도를 내 앞차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해낸 사고로 주차나 출차 중 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들의 운전자는 모두 70대였는데 실제로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평균 2,000건 정도인데 61살 이상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70살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6%에도 못 미쳤지만 사고 비중은 14%가 훌쩍 넘습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령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이 조금 느린 부분 때문에 운전 경력이 상당히 높더라도 대처가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사고나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부산 해운대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연구소는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관련 사고를 60% 넘게 줄일 수 있다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장착돼 나오는 차종은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신형 차량의 90%에 달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재건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래된 건축물을 손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이 세 가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재건축은 기존 낡은 건축물을 허문 뒤에 빈 땅 위에 주택을 다시 짓는 걸 말합니다. 재개발은 이보다 큰 개념인데요.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죠.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가 되는데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을 살려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야 허가가 나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15년으로 짧습니다. 리모델링 증축은 수평과 수직 모두 가능한데요. 이 수평 방식이 절차가 간단하고 규제가 덜해서 사업 착수에서 공사까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사례는 서울 개포 더샵 트리에가 있습니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아직 완공 사례가 없었는데요. 국내 첫 수직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공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국내 최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인 이곳은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지를 수평 증축해 평형을 넓혔고 다시 수직 증축으로 3개층을 올렸습니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존 가구 수의 최대 15%를 증축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해 구조 안전에 적용되는 잣대도 더 엄격합니다. 서울에선 이런 수직 증축형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와 건설사 모두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을 덜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낮고 주택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하고 재건축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리모델링의 장점입니다. 각종 노후 설비 교체,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확장, 안전 성능 개선, 트렌드에 맞는 공간 재구성 등 재건축보다 신속하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나 아니면 이제 평면 재구성을 통한 이런 내력벽 철거라든가 지하 주차장 이런 다양한 설계를 도입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그런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53곳, 12만 1,500여 세대에 달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9월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6.1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하락한 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1.1로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서울은 125.8로 전달보다 14.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삼성전자를 2,7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주가가 2.46% 빠지면서 3거래일 만에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26거래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사태 인재 양성 사업에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 건데요. 알고 보니 회사 대표가 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올해 초 올린 공고입니다. 올해부터 4년 8개월 동안 정부 출연금 220억 원을 투입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6개 과제와 관련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분야는 국민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와 짝을 이뤄 참여한 업체는 화장품 등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 특허는 피부 내 미생물 환경 조절 등 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술이고 의류와 패션, 뷰티 제품을 취급하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 전문 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대표는 국민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업체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산사태 연구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세요? 제품은 지금 화장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꾸며놓은 것을 그 기술을 거기서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은 이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해요. 국민대 관계자는 토양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대표로 있어 해당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신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취업 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 36억 원의 대부분은 대학이 사용하고 해당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이 가운데 5%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사후평가 등이 있는 만큼 성과 관리 지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더라도 업체 자체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역할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선정하는 데 좀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은 앞서 공고에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과제와 무관한 기업에 취업할 경우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대학과 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해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4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80%는 10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접수해 4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대별로는 10대가 381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80%를 차지했고 10살 이상 14살 미만 축법 소년도 71명, 15%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10여 년 동안 파손된 자동차 유리를 수리해온 A씨. 그런데 지난해 말 렌터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돌연 중개업체를 내세웠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A씨가 받는 유리 단가는 40%나 깎였습니다. 30만 원을 넣으면 30만이 달아나는데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기업 500곳에 물었더니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은 가장 흔한 갑질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였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계약 취소와 부당 반품, 대금 미지급 등도 중소기업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대기업 횡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불공정 거래는 대기업에서 자재를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원 부자재를 구매한 기업 270여 곳 가운데 19%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고 부당한 공급 단가 결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 66%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납품 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가장 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 협의 요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의 대책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대기업 갑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에서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일방적으로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 분할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최 회장 측이 제도의 취지와 법과 판례의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과 LG가 내일 잠실로 장소를 옮겨서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릅니다. 3연승으로 끝내겠다는 삼성과 잠실에서는 다르다는 LG, 3차전 관전 포인트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을 야구 초보인 삼성 박진만 감독은 신들린 용병술로 2연승을 지휘했습니다. 비밀 병기라며 내보낸 윤정빈이 첫판 3안타 3득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렀고 좌투수를 상대한 2차전에선 윤정빈 대신 내보낸 김헌곤이 홈런 2방을 때렸습니다. 전역한 지 100일이 안 된 예비역 김윤수는 2판 연속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LG 간판 오스틴을 잡아내며 완벽하게 불을 껐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출전만 시키면 열심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디펜딩 챔피언 LG가 믿는 구석은 안방입니다. 홈런 공장으로 불리는 대구 라이온스파크에서 LG는 대포 8방을 얻어맞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에선 장타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2차전 막판 김현수의 3런 홈런 등 중심 타선이 반짝 살아난 것도 위안거리. 특유의 발야구까지 곁들여 LG는 2연패 뒤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16.7% 확률에 도전합니다. 2패는 했지만 충분히 홈에 들어가서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해서 다시 어떤 반전의 기회를 잡아서 3차전 선발로는 어린이 팬 출신이 나섭니다.
가을 야구 데뷔전인 삼성 황동재와 준 플레이오프 MVP에 뽑힌 LG 임찬규가 팀 운명을 걸고 마운드에 섭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고 조용히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 스웨덴 공영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은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회견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는 만큼 아버지께 마을 사람들과 큰 잔치를 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맞아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온화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고요. 또 책 읽기도 참 좋잖아요. 네, 그렇죠. 쾌적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책을 읽기 좋고요. 또한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면서 세로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침착해지고 사색에 잠기게 되는 것도 책을 읽는 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가을에는 등잔불을 가까이에서 글을 읽기 좋다는 사자성어 등화가친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쾌적한 가을밤 책을 읽으면서 여유롭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연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은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특히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심한 온도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인데요. 평소보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내륙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